나는 이 늙은 몸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지요. 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저녁녘, 이 낡은 선앙당 앞만큼 내 마음을 삭히는 곳도 없었답니다. 이 선앙당 나무에 묶인 낡은 끈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켜켜이 쌓인 후회들이 마치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지, 이제 와서는 따져볼 힘도 없지만 그날 일들은 어찌 그리 생생한지 몰라요. 장면 0. 낡은 집, 손자 등록금 독촉장. 우리 집은 언제나 퀴퀴한 곰팡내와 묵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이 좁은 방 하나에 온 식구가 짓눌려 사는 형국이었답니다. 낡은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나가 속살이 보였고, 겨울이면 외풍이 손자 녀석의 얇은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그날도 그랬어요. 우체부가 삐걱거리는 대문을 두드리자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역시나 손자 민수 녀석의 대학 등록금 납부 독촉장이었거든요. 붉은색 글씨가 마치 내 심장에 칼을 꽂는 듯했지요. 나는 그 종이를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답니다. 저 밖에 나가면 찬바람에 뺨이 얼어붙을 텐데도 이 방 안의 공기가 더 숨막히게 만들었거든요. 하래비가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입으로는 속삭였지만 내 행동은 정반대였지요. 나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남에게 손 벌리는 꼴을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옹고집, 가난해도 자존심만은 꺾지 말라는 그 훈계가 내 목에 걸린 쇠사슬 같았답니다. 독촉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이걸 들고 읍내은행에 가서라도 뭘 해봐야 한다는 현실 감각 사이에서 나는 맴돌았지요.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며느리는 언제나 나를 불편해했지요. 내가 워낙 모질고 잔소리가 심했으니까요. 어르신, 이번에 저희 어머니 쪽에서 조금 빌려볼까요? 이번 달만 넘기면 저희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말이 내 귀에는 귓속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로 꽂혔답니다. 빌리긴 뭘 빌려요. 나는 남의 돈으로 연명하는 꼴을 제일 경멸했거든요. 나는 쾅 소리가 나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입 다물어. 이 집에서 내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평생 허리 꺾어가며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내 친정 밥을 먹으란 말이냐. 창피하지도 않으냐? 내 목소리는 쇠갈퀴로 바닥을 긁는 소리 같았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는 그때 너무 못났답니다. 가난이 내 영혼을 갉아먹어 남의 작은 호혜마저도 멸시로 받아들이는 독을 품렸었지요. 내 고집이 내 인생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고집을 놓지 못했답니다. 그 며느리는 내 눈치만 보느라 늘 기가 죽어 있었어요. 민수 녀석의 등록금 문제만 꼬이면 나는 곧바로 그녀를 공격했지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네가 그 돈을 어디서 벌어와.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움직여. 내 눈앞에서 해결 안 되면 이 집에서 당신 식구들 데리고 나가라고 할 테니까. 며느리는 결국 눈물만 뚝뚝 흘리며 부엌으로 사라졌답니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마음은 시끄러운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이 독촉장이 내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 분노의 칼날은 언제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향했었답니다.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고집과 억압 속에서 보내고 있었지요. 장면 1. 마을길, 이웃의 시선. 다음 날 아침, 나는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섰지요. 낡은 고무신을 끌고 마을 길을 걷는데 떼약볕 아래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그 가난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듯했어요. 특히 옆집 순자 아줌마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쌀독을 힐끗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물론 쌀독이 텅 비어가는 모습이 남들에게 보일까봐 불안했던 내 투영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저 집도 이제 다 떨어졌겠지. 김서방이 코이자 뭘 한다고 저리 버티는지 모르겠어. 이런 수군거림이 내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듯했지요. 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최대한 아무도 마주치지 않으려 두리번거렸답니다. 가난은 숨길 수 없는 죄악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달아빠진 옷을 입고 며칠 묵은 콩밥만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볼거리였나 봐요. 나는 애써 고개를 빳빳이 들었지요. 그래, 가난하면 어때? 내가 훔쳐 먹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모멸감에 몸서리치고 있었답니다. 나처럼 고집센 늙은이가 남의 시선에 이리 휘둘리는 꼴이라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나는 읍내시장에 들러 쌀 몇 되와 콩을 샀지요. 돈이 부족해서 쌀은 가장 싼 품종으로 골랐고 콩도 반만 샀답니다. 상인은 내 손에 쥐어진 푼돈을 보더니 혀를 차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마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았지요.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돈을 세어주고 짐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보따리가 가벼워서 오히려 더 창피했어요. 며칠 전 친척 봉식이가 와서 쌀 2포대를 턱하니 놓고 갔는데 그 쌀도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봉식이는 내 사촌 동생인데 나한테는 늘 빚진 사람처럼 굴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쌀을 받으면서도 퉁명스러웠지요.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등록금은커녕 당장 며칠 버티기도 버거웠거든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쌩쌩 불어왔어요. 나는 등에 짊어진 작은 짐 때문에 걸음이 더 느려졌답니다. 그때 저 앞에서 봉식이가 농사일 복장 그대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나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얄미웠거든요. 내 눈에는 봉식이가 나를 비웃으러 오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내가 그토록 등록금 때문에 애쓰는 걸 알면서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어이, 영감,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어디 가시오? 봉식이는 특유의 넉살 좋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그 소리가 비꼬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나는 짐을 툭 내려놓으며 그를 노려보았지요. 네가 뭔 상관이냐? 남의 집 쌀독이 궁금하면 내 쌀독이나 들여다보지. 내 말투는 언제나 그랬듯 모나고 거칠었답니다. 봉식이는 내 말에 움찔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비닐봉지 같은 것이 덜렁거리고 있었지요. 아마도 읍내에서 뭘 사왔나 보다 싶어 나는 더욱 얄미웠습니다. 나? 내 쌀독은 넉넉하니까 걱정 말아요. 그런데 형님 댁은 걱정되어서 혹시 지난번에 준 쌀은 다 썼소? 그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나는 그게 전부 의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봉식이는 우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척이었거든요. 나에게 쌀을 줄 때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구렸으니 이제 와서 그 쌀이 다 떨어졌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어요. 내 고집과 자존심이 그 얄팍한 호의를 짓밟아버리고 싶게 만들었지요. 내 쌀독을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줬던 그 쌀, 한 포대도 제대로 안 된 거 뻔히 알고 있으니 내 앞에서 그 얘기 꺼내지 마라. 나는 그렇게 소리쳤답니다. 봉식이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는 내가 워낙 모진 말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쭈뼛거리다가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돌아서 가버렸지요. 나는 봉식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래, 이 고집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쾌감은 잠시뿐이었고 곧이어 찾아오는 텅 빈 마음이 나를 짓눌렀어요. 장면 2. 마을회관 앞 친척들의 비난. 그날 오후
나는 마을회관 근처에 갔다가 친척 몇몇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을회관 앞마당은 늘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지만 그날은 유독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들의 수군거림이 멎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나는 일부러 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걸어갔지요. 어차피 뻔한 시선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나를 막아섰답니다. 김서방, 잠깐만 서보시오. 사촌 형인 대수가 굵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대수는 마을 일에도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늘 나를 고집세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여겼지요. 나는 멈춰 서서 팔짱을 끼고 그들을 노려보았답니다. 무슨 일인데, 대수 형? 시끄럽게. 내 말투는 여전히 건방졌어요. 대수 형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집 사정도 잘 아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지요. 민수대학 등록금 독촉장. 우리 쪽에도 다 돌았어.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사는 거야? 자네가 그동안 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갔길래 이 모양인가? 대수 형의 말은 팩트였지만 듣는 순간 내 자존심은 바닥을 뚫고 나가는 기분이었지요. 내가 무능한 것과 민수 등록금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돈이 없는 문제이지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내 집안 사정까지 간섭할 자격이 있나? 당신들은 내가 밥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와서 등록금 걱정이라도 하는 척하는 건가? 나는 그들의 의선을 꿰뚫어 보고 싶었어요. 특히 봉식이에게 쌀을 받았던 일 때문에 나는 이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그 은혜를 갚으라고 쥐락펴락할까 봐 두려웠답니다. 내 안의 고집이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봉식이가 지난달에 쌀 2포대 준 거 몰라? 그런데도 독촉장이 오는 건 뭐야? 혹시 그 쌀을 술이나 마시며 탕진한 것 아니야?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쏘아붙였지요. 나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들이 봉식이가 준 쌀을 두고 나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봉식이가 선의로 준 것을 내가 낭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요. 낭비? 내가 낭비했다고? 당신들이야말로 내 등 뒤에서 비웃고 깎아내리면서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는 거 아니야? 봉식이가 준 쌀? 그 쌀이 제대로 된 쌀이나 되는 줄 아시오? 쥐가 파먹은 것들이었어. 내가 그걸 가지고 당신들처럼 얌체처럼 행동할까 봐 안 쓴 것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옳고 모두가 나를 모함하는 것처럼 몰아갔지요. 사실 쥐가 파먹은 것은 아니었고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내 오만한 마음은 그 작은 흠집마저도 세상의 비난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들이 봉식이의 선의를 짓밟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수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서방, 봉식이가 그 쌀을 얼마나 아껴서 가져왔는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됐어. 나한테는 당신들의 동정심도 필요 없고 그 쌀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내 앞길 막지 마시오.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회관 앞을 벗어났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직 이름 모를 불안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왜 남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뿐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친척들을 대했는지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답니다. 장면 3. 당산나무, 낡은 매듭근. 마을회관에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처럼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굵은 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세월의 한숨 같았답니다. 나는 이 나무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결혼도 했고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었지요.
그때는 이 나무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나무 밑동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내 손바닥에 닿았고 나는 문득 나무에 묶여있는 낡은 매듭끈들에 눈길을 주었지요. 보통 마을 사람들은 새해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소원이나 맹세를 담아 붉은색이나 흰색 천조각을 묶곤 했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것은 그런 새끈한 끈들이 아니었어요. 나무 이리저리, 특히 봉식이가 자주 드나들던 낮은 가지 쪽에 낡고 해진,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매듭끈들이 눈에 띄었지요. 그 끈들은 너무 오래되어 섬유질이 사가 있었고 마치 뼈처럼 가늘게 매달려 있었답니다. 나는 그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의 땅에 닿을 듯한 매듭끈 하나를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끈이 너무 삭아서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도 툭 하고 끊어지면서 작은 조각이 내 손에 떨어졌지요. 그것은 매듭의 일부였는데 자세히 보니 흙이 묻어 있고 아주 희미하게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듯했어요. 그 끈을 만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마치 이 끈에 묶인 누군가의 간절한 영혼이 내게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봉식이가 떠올랐어요. 아까 그 쌀 문제로 내가 쏘아붙였을 때 봉식이는 마치 큰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 낡은 매듭이 혹시 봉식이의 것일까? 아니야. 헛된 생각하지 마라. 김서방. 그 녀석이 무슨 소원을 빌겠어? 내 앞에서 그토록 무력하게 돌아가던 걸 못 봤느냐?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요. 내 고집은 그 어떤 징조도 미신적인 느낌도 모두 헛소리로 치부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에 쥐어진 삭은 끈 조각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끈들이 나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무언가가 이 집안에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징조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나는 끈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이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려 억지로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장면 4. 집 앞, 쌀도둑 오해와 분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미 봉식이와 친척들에게 쌓인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지요.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라면 내가 쌀을 낭비했다는 것이 되고 그건 곧 민수의 등록금을 낭비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걸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쌀이 좀 이상해요. 며느리가 헐레벌떡 달려와 내게 말했어요. 나는 그녀가 또 핑계를 대는 것이라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지요. 뭐가 이상해? 네가 또 밥을 태웠느냐? 아니면 그 쌀을 내 식구들 몰래 빼돌렸느냐? 내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쌀독을 열어보니 어제보다 양이 줄었어요. 그리고 쌀독 옆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부엌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쌀독 뚜껑을 열자. 맙소사. 분명히 어제보다 쌀의 양이 줄어든 것이 확실했답니다. 봉식이가 가져다 준 쌀은 2포대였는데 그중 한 포대는 이미 절반 정도 소비했고 나머지 한 포대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포대에서 쌀이 꽤 많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띄었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봉식이가 쌀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훔쳐가려던 것을 내가 막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비뚤어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은 며느리가 이 쌀을 몰래 빼돌려 친정으로 보냈거나요. 내 안의 고집과 편집증은 가장 비이성적인 결론으로 치달았답니다. 이 괘씸한 것,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쌀을 훔쳐가려고 했느냐.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둑, 즉 봉식이나 며느리라고 확신했지요. 나는 쌀독 옆에 떨어져 있었다는 그
뭔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흙이 묻어 있었고 쌀알 몇 톨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며느리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답니다. 이게 뭐냐? 쌀알이 묻어 있지 않느냐? 네가 이 쌀을 빼돌리려다 떨어뜨린 게 분명해. 당장 내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해. 이 집에서 훔쳐가는 도둑은 필요 없다. 며느리는 완전히 질려버린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쌀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아니라 아까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 창문 밖에서 뭘 던진 것 같아요. 거짓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내 목소리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나는 며느리를 향해 삿대질을 했고 그녀는 결국 작은 집만 챙겨서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은 마치 내 고집이라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분노에 차서 쌀독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쌀을 훔쳐간 흔적을 찾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쌀독 아래 바닥에 떨어진 쌀알 무더기 옆에서 아까 당산나무에서 주웠던 것과 똑같은 흙이 잔뜩 묻은 낡은 끈 조각이 또 발견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쌀독 근처였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봉식이가 이 쌀을 가져다 줄 때 몰래 쌀을 훔쳐가려다 들키거나 혹은 훔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단정했지요. 며느리도 쌀이 줄어든 것을 봤으니 누군가 쌀을 훔쳐간 것이 확실했어요. 그게 봉식이 외에 누구겠어요? 나는 미안함보다는 내가 옳았다는 확인에 사로잡혀 더욱 분노했답니다. 나는 그 끈 조각을 꽉 쥐고 봉식이를 찾아가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면 5. 오래된 우물가, 맑은 방울. 며느리와 아이들이 나가버린 텅 빈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 쓸쓸함을 외면하고 당장 봉식이에게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손자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쌀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이대로 있을 수 없었거든요. 나는 낡은 집신을 신고 다시 마을길로 나섰습니다. 걷다 보니 예전에 아이들이 물장난치던 오래된 공동 우물이 나왔어요. 지금은 대부분 현대식 수도 시설을 쓰기 때문에 이 우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우물가는 축축했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시원한 그늘이 져 있었지요. 나는 그 우물을 지나치려는데 문득 발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너무 맑고 영롱해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듯했지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였어요. 쪼그리고 앉아 흙먼지를 털어내니 그것은 아주 작고 투명한 유리 방울이었답니다. 그 방울은 마치 맑은 샘물로 빚어낸 것처럼 깨끗했고 손안에 쥐니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낡은 우물가에 이런 것이 왜 있지? 나는 혼란스러웠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갈 때 혹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도 빠뜨린 걸까?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섬세하고 맑아 보였거든요. 나는 이 방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아까 쥐고 있던 당산나무 끈 조각의 거친 감촉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이게 대체 뭘까? 징조인가? 아니면 누군가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인가? 나는 잠시 넋을 잃고 방울만 바라보았답니다. 이 맑은 방울은 며칠 전부터 집안에 감돌던 눅눅하고 불길한 기운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거든요. 나는 이 방울을 주머니에 넣고 우물가를 뒤돌아섰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봉식이와 쌀 도둑건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나는 그저 맹목적으로 봉식이를 찾아가야 한다는 충동에 이끌려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이 방울은 마치 내가 보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처럼
내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숨쉬고 있었지요. 장면 6. 선앙당, 친척의 용서 시도와 나의 거절. 봉식이는 마을회관 근처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혹시나 싶어 다시 선앙당 쪽으로 향했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짐을 풀거나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앙당 앞에서 봉식이가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아까 내가 모질게 내쳤을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멈춰 섰어요. 봉식이는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지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형님, 저를 찾아오셨군요.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봉식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둥댔어요. 나는 그의 어설픈 사과보다 그가 내뱉을 변명에 집중하고 있었지요. 변명은 됐고 쌀 말이다. 내가 준 쌀이 뭐가 부족했느냐? 네가 가져다 준 그 쌀을 가지고 감히 우리 집에서 훔쳐가려 했느냐? 네가 쌀을 훔치려다 들키니 일부러 쌀독 옆에 네가 훔친 것과 관련 없는 끈 조각을 떨어뜨려 나를 속이려 한 거 아니냐? 나는 봉식이에게 쌀독에서 주었던 끈 조각을 내보이며 쏘아붙였답니다. 봉식이는 그 끈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맹세코 아닙니다. 그 쌀은 제가 형님 댁에 드리려고 따로 모아둔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읍내에서 일하다가 품삯을 조금 받았는데 그 돈으로 형수님 드릴 약재를 사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몰래 가져다 놓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께서 저를 오해하시는 바람에 쌀독 옆에 떨어진 그 끈은 그건 제가 며칠 전에 당산나무에 묶어놓았던 소원끈이 맞아요. 제가 형님 댁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봉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민수 등록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토로했답니다. 그는 자신이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록금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져다 준 쌀이 부족했던 이유는 그가 나머지 돈으로 몰래 민수의 학비 일부를 마련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내 고집은 그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나는 그의 눈물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늦게 알았거나 혹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요. 내 자존심은 이미 그가 쌀을 훔쳤다고 확신하도록 나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네가 우리 집 쌀을 훔치지 않았다면 왜 쌀독 옆에 내 끈이 떨어져 있었겠느냐? 왜 내 며느리가 쌀이 줄었다고 하느냐? 넌 내게 빚진 주제에 이제 와서 은혜를 갚는 척하면서 나를 조롱하려 했구나. 넌 용서받을 수 없다. 네가 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깍죽거릴 자격이 없어. 나는 봉식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그에게 돌아가던 길에 좋은 당산나무 끈 조각까지 들이밀었답니다. 내 모진 말에 봉식이는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어요. 내게 필요한 건 그의 사과가 아니라 등록금을 해결해 줄 돈이었거든요. 용서? 그런 건 가난한 나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답니다. 장면 7. 친척 집 앞. 며느리의 투병 징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와 아이들은 없었지요. 텅 빈 방은 바람만 쌩쌩 불어대는 무덤 같았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던 것을 떠올리며 심장이 죄어오는 듯했지만 이내 억지로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저렇게 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며느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봉식이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나오는데 정말 등록금 문제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나는 며느리가 간 것이 너무 불안해서
그녀가 갔을 법한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친정으로 갔겠지요. 며느리의 친정은 우리 마을에서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시간을 걸어 며느리의 친정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며느리의 어머니가 낡은 마당으로 나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르신, 여기에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나를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나는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며느리, 이순심이 왔느냐? 등록금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 내보내라. 며느리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나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르신, 순심이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뭐? 지금 장난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또다시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며느리가 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콜록, 콜록, 헛기침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폐렴이나 심한 감기 같은 소리였지요. 나는 그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건강했고 이렇게 병든 적이 없었거든요. 저 소리는 뭐냐? 며느리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순심이가 지난달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사실 어르신 댁 가시느라 무리해서 며칠 전부터는 열이 심해서 누워있답니다. 그 쌀 문제도 사실 순심이가 어르신께 짐이 될까봐 몰래 쌀을 덜어내서 읍내에서 며칠 굶으면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해보려 했던 거예요. 어르신이 모질게 말씀하실까봐 저한테도 숨기라고 했었지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며느리가 쌀을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 몰래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덜어낸 쌀을 내가 도둑이라며 분노했고 그 충격으로 몸져누웠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까 봉식이에게 모질게 퍼부었던 말,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독설들이 천둥처럼 머리를 때렸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내 고집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장면 8. 친척 방한, 장학금 서류의 절박함. 나는 며느리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방으로 들이닥쳤어요. 방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며느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내가 아까 봤던 그 쌀독 주변에 흙 묻은 끈 조각을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려 했지만 그녀는 꿈결 속에서 힘없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나는 억지로 그 끈을 펴보려다가 끈 밑에 무언가 얇은 종이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을 참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답니다. 그것은 A4 용지였는데 민수가 지원했던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서 내가 이전에 보았던 것들과 똑같은 모양의 맑고 투명한 유리 방울이 하나 더 발견되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방울을 끈에 묶어 마치 부적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준 적 없는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읍내대학에서 발급한 최종 합격 및 장학금 수여 확정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 아래에는 며느리 이름과 함께 학비 전액 면제 및 생활보조금 지급 결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가난하다고 소리치고 등록금을 독촉하며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기고 그 쌀을 팔아 생활비를 벌려 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끈과 방울은 그녀가 민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서 빌었던 간절한 염원의 증거였던 겁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주웠던 그 맑은 방울은 며느리가 나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뜨거운 후회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내가 독서를 퍼부어 쫓아낸 사람이 이 집안을 구하기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나 눈이 멀고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장면 9. 친척 방한, 희생의 전율. 나는 흙 묻은 끈 조각과 우물가에서 주운 방울, 그리고 며느리가 쥔 방울을 나란히 놓고 보았어요. 세 개의 물건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봉식이가 당산나무에 묶였던 끈, 그것은 등록금 기도를 위한 것이었고, 며느리가 몰래 가져다 놓은 쌀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희생이었으며, 우물가에서 주운 방울은 그 모든 노력이 우연히 나에게 닿은 작은 징표였던 겁니다. 내가 봉식이에게 내 쌀독이나 들여다보라 며 비아냥거렸을 때 그는 이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내가 며느리를 쌀을 훔쳐갔다 고 오해했을 때 그녀는 등록금 전액 면제 통보를 받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달려오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힘이 없었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등록금,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미안함은 나에게 거대한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아니다, 순심아. 네가 뭘 망쳤느냐. 내가 망쳤지. 내가 이 늙은 고집 때문에 내 희생을 도둑질로 몰아세웠구나.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차갑고 말라 있었지요. 나는 그녀에게 꽉 쥔 채로 있던 끈 조각과 방울을 보여주었답니다. 이게 다 뭐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네가 이 집안의 짐만 된다고 생각했다.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현명하게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분노, 모든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내 오만이 이제 와서 며느리의 헌신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나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못난 인간에 대한 자기 혐오와 후회였지요. 장면 10. 친척 곁, 뜨거운 눈물과 용서. 며느리 어머니가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켜주었지요. 나는 며느리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순심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등록금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어찌 그리 나를 바보로 만들었느냐. 내가 왜 내 사위, 봉식이까지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는지 모르겠다. 그 쌀도 봉식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느냐. 며느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봉식이 아저씨는 어제 저에게 연락해서 꼭 형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쌀은 다 쓰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등록금이 해결된 건 제가 연락받자마자 어르신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서 어르신이 저를 오해하실까봐 이 서류를 숨겨두고 저 혼자 앓으면 어르신이 덜 실망하실까봐. 어리석었지요. 그녀의 고백은 또다시 나를 바닥으로 밀어붙였답니다. 나는 그 모든 오해와 분노가 며느리의 지극한 헌신과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고집과 모난 성격이 이토록 선한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요.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빌었답니다. 용서해라. 나는 못난 하랩이다. 이 모든 걸 해결해준 봉식이에게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마. 당장 일어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살겠다. 네가 이룬 이 모든 것을 존중하고 다시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눈물은 아까 보았던 내 눈물의 쓴맛과는 달랐지요. 그것은 치유와 화해의 눈물이었답니다. 나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들 때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장면 11. 선앙당 앞 깊은 평온.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이 붓도록 울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지요. 나는 봉식이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는 눈물로 나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 후 나는 읍내로 나가 필요한 약재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떡을 잔뜩 사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해질녘 나는 다시 선앙당으로 걸어왔지요.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오늘은 그 바람이 나를 쫓아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감싸 안아주는 포근함 같았답니다. 나는 주머니에 넣어왔던 우물가에서 주운 그 맑은 유리 방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그 방울을 묶어 두었지요. 실이 삭을까 염려되어 끈 대신 부드러운 얇은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매달았답니다. 그 맑은 방울이 바람에 흔들리자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빛은 마치 지난날의 오해와 고집이 거치고 진실만이 남은 것처럼 찬란했지요.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그리고 이 평온이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그 낡은 선앙당 앞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잃어버렸던 평화와 사랑을 되찾았답니다. 이 늙은 몸뚱이로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순간이었답니다. 나는 그 맑은 방울이 흔들리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후회와 감사의 눈물을 섞어 흘렸지요. 이제야 알았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모진 말로 밀어냈었는지를요.